대한민국의 핵개발 프로젝트, 그 결말은? 안녕하세요, 딩몬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마이크를 켜는 것 같아요. 제 근황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얼마 전에 아주 제대로 액땜을 한번 했어요. 제가 엘리베이터를 혼자 탔는데요.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멈추는 거예요. 막 갸갸갸갸 하면서 정말 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내 인생 여기까지인가 싶었던 또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119 구조대원분들에게 무사히 구조가 되었고요. 또 여러분에게 다시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119가 정말 멋있는 분들이구나 라는 거를 느끼게 되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의 역사 이야기 준비해 봤는데요. 바로 1970년대 대한민국의 핵무기 개발 프로젝트입니다. 사실 핵무기 하면은 우리나라 남한이 아니라 북한을 떠올리죠.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훨씬 더 먼저 핵무기 개발 프로젝트를 했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나라의 숨겨진 역사 함께 알아가 볼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하셔서 아주 재미난 지식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자, 대한민국에는 박정희라는 대통령이 있었죠. 1963년에서 1979년까지 대통령을 한 사람인데요. 우리나라는 사실 대통령 임기가 지금 5년이지만 이분은 헌법을 좀 바꿔가면서 대통령을 아주 오래 했습니다. 독재자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사실은 또 우리나라에서 박정희 대통령만큼 좀 평가가 나뉘는 지도자가 또 없는 것 같아요. 누군가는 박정희 대통령을 한국의 빠른 경제 성장을 이뤄낸 위대한 지도자라는 평가를 내리기도 하고요. 또 누군가는 한국의 민주주의를 20년 이상 후퇴시킨 그런 지도자라고도 평가를 내립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박정희 대통령이 한국의 핵무기 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한 장본인이에요. 박정희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핵무기를 개발을 해서 미국의 도움 없이 스스로 지켜낼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원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나라에게 필요한 게 하나 있었는데 바로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사용 후 핵 연료 재처리 시설이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요, 사실 아시아에서는 일본 다음으로 빠른 2등 원자력 발전소 기공식을 할 정도로 원자력에 정말 진심인 나라예요. 몇몇 축복받은 산유국들과는 다르게 우리나라에서는 석유 한 방울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일찍부터 원자력 발전소에 많은 투자를 했었습니다. 결국 때는 1972년 박정희 대통령은 앞으로 대한민국에 사용 후 핵 연료 재처리 시설을 도입하겠다 라는 포부를 밝혔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원자로에는 기본적으로 우라늄이 필요하죠. 근데 천연적으로 산출되는 우라늄이 아니라 농축 우라늄으로 원자로를 가동시켜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농축 우라늄으로 원자로를 가동을 시키면 사용 후 핵 연료라는 것이 생기는데요. 요거를 재처리하면 플루토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플루토늄 많이 들어보셨죠? 플루토늄은 원자력 발전에 필요한 연료로 쓸 수도 있고요. 또 원자폭탄 제조의 원료, 즉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재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한국의 핵 연료 재처리 시설을 만든 다음에 플루토늄을 이용해가지고 핵무기를 만들려고 했었어요. 왜냐하면은 대놓고 전 세계인들에게 우리나라 핵무기 개발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원자력 발전소를 좀 업그레이드 시키는 느낌으로 위장한 거예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이 재처리 시설에 관련한 기술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기술을 갖고 있는 프랑스와 계약을 체결합니다. 물론 이때 우리나라 정부는 핵무기 개발에 관한 의도는 숨긴 채 그저 원자력을 발전시키기 위함이다 라고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때는 1972년 대한민국의 원자력 연구소와 프랑스의 원자력위원회 실무자들 간의 접촉이 시작이 되었고요. 1974년 10월 한불 원자력 협정이 체결이 되면서 프랑스는 우리나라에게 이 재처리 시설 관련된 기술을 전수해 주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맘때쯤 캐나다와도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농축 우라늄이 아니라 천연 우라늄으로 원자로를 가동시켜서 사용 후 핵연료를 얻는 기술까지 전수받기로 계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한민국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그 발판이 마련이 다 된 겁니다. 그런데요, 이때 우리나라의 핵무기 개발 프로젝트를 방해하는 국가가 등장을 해요.
북한이 아니고 미국이었죠. 미국은 프랑스 정부와 캐나다 정부를 동시에 압박해서 한국과 계약한 모든 사항들을 파기하게끔 만들었습니다. 한국의 대통령실을 도청한 적도 있는 이 미국은 사실 당연히 눈치를 채고 있었겠죠. 아, 한국이 재처리 시설을 활용해서 핵무기를 만들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미국은 프랑스와 캐나다를 압박해 계약을 취소하게끔 만들었고 우리나라의 핵무기 개발을 한번 막은 겁니다. 그렇다면 왜 미국은 우리나라의 핵무기 개발을 막으려는 걸까요? 솔직히 미국과 우리나라 같은 팀 아닙니까? 그 이유는 일단 표면적으로는 한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미국은요, 한국에게 핵무기가 필요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에 주둔하던 주한미군에게는 이미 핵무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땅 안에 이미 핵무기가 들어와 있는데 한국 정부가 뭐 하러 또다시 핵무기를 따로 개발하냐라는 주장이었던 거죠.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은 이 생각에 동의를 하지 않았어요.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주한미군이 핵무기를 갖고 있는 건 맞지만 그 사용의 최종 결정 권한은 한국이 아니라 미군에게 있다. 그래서 북한이 또다시 남한을 공격할 때 미국은 자신들의 안전을 생각해서 핵무기 사용을 자제할 것이다 라는 분석을 내렸던 거죠. 실제로 미국은요, 핵무기가 있었지만 6.25 전쟁 때도 사용하지 않았고요. 베트남 전쟁 때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결정적으로 미국의 그 신뢰도를 좀 떨어뜨린 사건이 있었는데요. 때는 1971년에 주한미군이 우리나라 정부와 어떠한 상의도 하지 않고 갑자기 일개 사단을 철수시킨 사건이에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당연히 서운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죠. 왜냐하면 주한미군이 우리나라를 지켜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자, 이 밖에도 미국의 숨은 의도도 있습니다. 핵무기의 독점 유지라던가 핵무기 독점에 수반하는 군사적 정치적 영향력과 지배력의 유지 이런 게 있었어요. 자, 이렇게 한국의 핵무기 개발은 미국이 개입을 하면서 일단락되는 것으로 보여졌었는데요. 이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1977년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에게 편지를 한 통 보냈습니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단계적으로 주한미군은 철수하겠습니다. 향후 4에서 5년 이후에 주한미군의 지상군은 모두 철수합니다. 야,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핵무기 만들지 말라라고 압박을 넣었는데 정작 미국은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겠다고 우리나라한테 통보를 한 겁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주한미군 철수에 반대한다. 하지만 가는 사람 붙잡지는 않겠다. 그런데 미국의 주한미군 철수 결정, 오히려 다른 나라들을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특히 일본은 주한미군이 철수함으로써 그 안전지대가 사라질 것을 염려를 했고요. 소련과 중국은 괜히 주한미군이 빠진 틈을 타서 북한이 남한을 공격하는 바람에 정작 본인들이 전쟁에 휘말리지는 않을까, 요거를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때는 1979년 미국은 주한미군 철수 결정을 취소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에는 주한미군이 남아있죠.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포기했을 줄 알았던 우리나라의 핵무기 프로젝트, 비밀리에 계속 진행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은 프랑스와 캐나다와의 계약이 파기되자마자 한국 독자적으로 재처리 시설 기술을 확보하라 라는 명령을 내렸고요. 실제로 우리나라는 원자로 국산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되던 미사일 개발에 또 우리나라가 성공을 해요. 때는 1978년 핵폭탄 운반 수단, 사정거리 108km짜리의 미사일 100곰을 완성시켰죠. 그래서 이때 많은 외신들은 우리나라를 잠재적인 핵 보유국가라고 분류를 했어요. 왜냐하면 플루토늄이라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도 갖게 됐고 핵의 운반 수단, 미사일 기술도 갖게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던 우리나라의 핵무기 완성은 돌연 실패했습니다. 그 이유는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이 죽었기 때문이죠. 핵무기 프로젝트를 진두지휘했던 박정희 대통령이 죽고 난 뒤 새롭게 등장한 전두환 정부는 핵무기 개발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이후 등장한 노태우 정부는 아예 한국의 비핵화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웬만한 기술은 다 갖고 있다고 평가를 받으나 실제로는 한 발도 만들지 않았죠.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핵무기 개발 프로젝트였습니다. 끝!
자, 여러분, 그럼 오늘날로 돌아와서 여러분은 우리나라가 핵무기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최근 들어 북한의 도발 수위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만약 우리나라가 과거 1970년대 북한보다 먼저 핵을 개발했었다면 상황이 달라졌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2023년 4월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가 우리나라의 자체 핵무장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물었던 적이 있어요. 그 결과 우리나라 사람의 56.5%가 한국의 핵 보유에 대해서 찬성한다고 밝혔고요. 그 이유는 북핵 위협의 맞대응이었습니다. 과거 북한에게 핵이 없었을 때라면은 저도 우리나라가 굳이 핵을 갖고 있을 필요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핵무기 개발하는데 돈도 많이 들고 유지 비용도 많이 들잖아요. 하지만 북한이 핵을 갖고 있다라는 추측이 나온 이상 우리나라도 맞대응을 할 수 있는 보험, 핵무기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영화 서울의 봄을 한번 보고 왔습니다. 근데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뭐냐면요. 제가 세계사를 좋아하다 보니까 어떤 세계사의 흐름, 혹은 사건들 이런 거는 꽤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세계사를 주제로 한 영화들을 볼 때면은 저 장면은 영화적인 상상이구나, 허구구나 라는 거를 느낄 수가 있었는데 영화 서울의 봄을 보면서는 어디까지가 진짜고 또 어디까지가 영화적인 연출이지? 바로바로 느낌이 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나라의 역사도 많이 알아가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여러분에게 한국사 이야기도 많이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재미있었다면 하트와 팔로우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